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 국민의 힘이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용본의 지상욱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최자로 인사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에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특급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한 직원이 리프트가 통째로 넘어지는 바람에 작업절 하던 손모 씨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하는 동안에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해 왔습니다. 2019년 산업 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해서 11.9%나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55명에 달합니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전관리 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범법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그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2014년 위험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약자와의 동행 시리즈 제5회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참석자분들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국회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합심해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와주신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 상황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노조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은 민동식 한국노총 전국 산재노조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경 인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 통역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당에서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아직 안 나오셨고요.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원내대표신 강은미 원내대표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김종인 비당대책위원장께서 앞에 일정이 있어서 못하셨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선 실장님, 또 민동식 위원장님, 황인경 팀장님, 육길수 처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너무 늦었고 저는 사실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산재 사건 재판을 많이 해보고 이래서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또 한 노위에서 일하고 할 때도 이런 문제 주장을 했는데 입법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안전의 문제는 안전을 요행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안전도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돼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어서 그런 안전 대책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라든지 원청업체들이 많이 조심을 하는데 우리는 손해배상 액수와 그다음에 산재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따져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고치지 않고는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경제적인 비용적인 것을 따져서 하는 이런 인식이 없어져야만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기회에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 좀 정비돼서 이제는 억울한 죽음들이 사망사고들이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계적으로도 1년에 10만 명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2,000명씩이 목숨을 잃는 이런 후진적인 행태는 이제는 단호히 끊어야 할 때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나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국민의 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강은미 의원님은 늘 원내대표님은 정의당에서 이걸 훨씬 더 앞장서서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이 반가워하고 흔쾌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억울한 이런 이 죽음을 호소하러 다니고 또 그 뒤의 여러 가지 산재 처리 과정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다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도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위 사고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간담회를 갖게 된 걸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도 이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 855명, 올 6월 상반기까지만 해도 470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중요한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정과 동료 등 주변의 삶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터에서 맘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은 처벌 강화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은 안전은 비용이라는 생각보다 교육과 감독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도 안전은 본인의 생명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더욱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고용 악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산업 안전 문제는 무슨
정파 간에 뭐 대립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다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의 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국회에 들어와 있는 소위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뭐 정의당 모두가 합해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이 소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 방안을 갖다 함께 논의하는 장을 갖다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많은 저희 의견들을 제출하셔가지고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원내대표신 강은미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 산업재해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발생하고 재해 사망자 수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가 2,000여 명이 넘는 등 하루 7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재 발생이 증가함에도 상위 10대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연간 10억에서 280억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점은 고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는 대부분 비용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시 원청, 하청, 화물차주, 또 다른 하청 노동자 등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소속이 다른 4곳의 관계인이 동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하청, 재하도급 구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인 1조 적정 도급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의사소통 단절과 무리한 작업이 가져온 사고입니다. 처벌 결과는 서울메트로 대표는 공소기각, 서울메트로 설비처장과 기술본부 본부장은 무죄 처리됐습니다. 결국 서울메트로 관리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하청인 은성은 3천만 원 벌금과 대표자는 1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원청이 이것을 책임져야 하지만 하청의 하급 관리인만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도 원청의 공기 단축 요구로 해서 38명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인적 용역 제공자의 급증과 플랫폼 노동 등 현재 전통적 방식의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재반 문제 해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이 6월 11일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9월 7일부터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매일 과로사로 죽고 떨어지고 끼이고 넘어지고 찢겨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정 권한이 없는 말단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벌금도 평균 500만 원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에 예산 투자를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 책임자는 대부분 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 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고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의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과 기업 내 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 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진행을 잠깐 중지하고 오신 분들과 다 같이 함께 기념 촬영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가세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간담회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참석자들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간단하게 5분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함께 대화 토론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참석자들 양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선 실장님은 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 상황실장이시고요. 현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십니다. 우리 육길수 사무처장님은 한국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처장이시고요. 민동식 위원장님은 현 한국노총의 전국산재노조위원장이시고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인 협회장이시고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사시고요. 1974년 산업재해로 좌측 다리를 다치신 지체장애 상급을 받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경 팀장님께서는 인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3당 통역팀장이시고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위원이시고요. 한양대 또 독일 콘스탄츠대 동문학 박사를 수여하신 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우리 최명선 실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 잠깐만요. 어떻게 돼 있나? 예,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십시오. 될까요? 예. 네,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 상황실장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가 노동시민사회의 인권, 종교 다 포괄해서 한 310개 단체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좀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서 정말 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이나 시민재해가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개 지역에 좀 지역운동본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법원의 산재와 관련한 판결 과정이나 환경노동위원회 과정에서 이제 중대재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제도가 이제 판결되거나
아니면 이제 법제도 준비 과정에서 되게 이제 아쉬움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되게 좀 감사드리고 좀 이번이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까 이제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이천 참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천 선제 참사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8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이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가졌고 또 기업이 사죄를 하고 또 정부가 막 합동 대책 발표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사실은 이제 언론의 관심이 이제 사라지면서 사실은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진되지 않는 게 많고요. 또 이제 처벌이라 이런 문제도 되게 요원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몇십 명씩 아니면 5명, 6명, 10명 이렇게 같이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기업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노동부는 뭐 구속했다, 기소한다, 발표하고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아무 처벌이 없고 정부는 막 10개, 20개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 대책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고 정책으로 이어져도 사실상 현장이 안 달라지는 이게 지금 몇십 년째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산재 사망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왜 정부 대책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법을 마련하고 제도와 대책을 만드는데 현장이 안 바뀌는 거냐? 그러면 한국의 지금 산재 사망의 특성이라든지 현재의 저희의 구조 이런 것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문제의식의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발표는 됐는데 한국의 산재 사망의 특성은 아주 고도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재래형 사고입니다. 그냥 추락사고, 협착사고, 질식사고,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 하나가 안 지켜져서 좀 발생하는 사고들인 거죠. 또 하나는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고도 반복되고 하나의 기업에서 또 같은 노동자 죽음이 반복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450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노동자가 죽습니다. 옛날 일이 아니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지금 2020년이라는 이 시점에도 한 달에 한 명씩 노동자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도 다 똑같습니다. 추락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그 한국의 산재 사망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산재 사망의 특성에 입각해서 좀 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방 대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의 출발은 법과 대책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현장에서 법을 위반하고 안 지켜지는 이 풍토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문제 의식입니다. 제가 그 노동자 안전과 관련해서 뭐 이러저러하게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지점들이 뭐냐면 기업들 중에서는 정말 안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보고자 하는 그 중간 관리자도 많으시고 임원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안전에 투자라고 뭘 관리를 하면 전체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풍토기 때문에 그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임원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느 시점에는 그 맥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기업이 지킬 수 있게 어떤 바탕이 마련이 되어야 그동안 열심히 해서 안전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정말 투자한 만큼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풍토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사실상 실형이 거의 없고요. 벌금, 평균 벌금 한 400만 원, 450만 원 정도고 기업이 받는 벌금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큰 대기업들도 삼성전자,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도 이제 우리는 잘 돼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고가 나서 감독이 들어가면 600건, 1000건 막 다 법 위반이 나옵니다. 현장 현실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일반 형법은 한 번 위반하면 처벌이 있으니까 재범률이 낮습니다. 한 43%밖에 정도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하면 그 재범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낮으니까 계속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처벌도 아까 이제 강은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 말단 관리자만 계속 처벌을 받으니까 기업이 안 받는 거,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도 그 기업이 말단 관리자 처벌하고 벌금도 400만 원, 500만 원 수준이니까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투자는 안 하고 현장은 안 바뀌고, 이런 좀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법도 굉장히 형량이 높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기업들의 그 경영계 단체에서요.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에 넣었는데요. 일단 한국의 지금 환경 관련한 범죄 같은 경우에도 하한형도 있고요.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또 이제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면 매출액 대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도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한국의 환경 관련 범죄에 비해서도 이제 산재 사망은 그 처벌이 굉장히 낮은 거고요. 외국에 대비하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제가 기업 살인법이라고 해서 외국에 제정되어 있는 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영국하고 호주하고 캐나다가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정한 국가는 호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 영국이 제정을 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의 다 문제의식이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벌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기업이 바뀌려면 경영 책임자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화를 개선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영 책임자 처벌이 굉장히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서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주, 캐나다, 영국에 제정되어 있는 법들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특히 호주나 캐나다는 형사처벌이 있고요. 호주는 지금 올해에도 2019년, 2020년에 3개 주에서 법을 또 추가적으로 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년, 25년형의 형을 물리고 있고요. 캐나다는 무기입니다. 아예 형의 상한이 없이 다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과징금 처벌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들이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도 있고 그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나 미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 몇백억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료에서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특조위에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이 기업의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다 80% 이상의 응답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정말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70%, 80%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거기에 좀 응답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하나는 여러 주장 중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그것에 공감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구멍과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의 저희의 한국의 산재 사망의 역사가 많은 법과 대책을 만들어도 그 법을 안 지키는 현장이 그대로인 이상에는 예발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도돌이표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청은 굉장히 큰 재벌 대기업인데 하청업체는 다 작고, 그런데 이 큰 현장에서 발생한 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 작은 영세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시설이나 장비나 공정은 다 원청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를 줄이려면 그 원청 큰 현장에서 작은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만 명이 동의청원을 해서 국회에 이 법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좀 그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필요하지만 우선 앞장서서 기업이 법을 준수해서 안전에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서 정말 세계적인 유수기업에 같이 서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변화의 좀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명선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미에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무위를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대기업 집단군과 중소기업이 분쟁이 생겼을 때 항상 보면은 뭔가 처결이 나오더라도 공정거래위에서 과징금 내지는 형사고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말았고요. 저도 주장했던 게 뭐냐면 과징금 또 형사고발, 과징금은 기업이 사실 자본으로 막으면 되는 거고요. 형사고발하면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막으면 됩니다. 피해받은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피눈물 흘렸었는데 적어도 본인들이 얻을 이윤보다 처벌이 굉장히 커야 이 일은 뭔가 좀 제재가 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처벌보다 이윤이 크면은 그거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처벌을 감수하고 넘어가면서 더 큰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걸 제가 현실에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나와주신 정의당 또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과 함께 일을 해결하는데 저희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우리 육길수 한국노총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가셨는데 무슨 발표를 아니 괜찮아요. 지금 듣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요. 이거는 연구원에 주최해가지고 좀 주신 거를 다 끝난 줄 알았으면 다 가셔. 아닙니다. 따로 제가 해야 듣고 되나, 이거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 주최자니까 편하게 말씀해. 이제 건설노동자 얘기 좀 듣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00화재 사고 맨날 얘기하시면서 결국 그 얘기를 하려는데 이제 가시니 좀 아쉽습니다.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그 국민의힘과 그 정의당 지도부님 감사드리고. 뭐 야당에서 일단 주저를 하셨으니까 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공약 사항이었기도 했고 이제 실제로도 국민 생명지키기 3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건설 노동자 중대재해를 줄이겠다 해서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대책, 현장 추락 사고 방지 대책, 타워 크레인 예방 대책 이런 걸 해서 꾸준히 지금 건설업 그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 회의만 갔다 보니 이제 야당이 주관하는 회의에서는 좀 더 신랄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통계 조작을 좀 합니다. 여당이 뭐 지난 올해 초에도 이제 그 고용 관련 통계 조작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이 건설업 사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이제 1월 초에 이제 이례적으로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건설업 사망자 수가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이나 크게 감소했다. 이게 정부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선전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업 노동자 수가 294만 명에서 249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그 산재 사망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인 사망 만유는 오히려 1.65명에서 1.7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근데 이런 것을 쏙 빼고 오히려 산재 사망자 총계만 줄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통계를 냈다. 이런 것에서 이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둘째,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부처 간 그 협업 부재와 이기주의입니다. 건설업 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와 지금 같이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두 부처가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추락방지 종합대책에서 보면은 기존의 강관 비제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한다 하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융자 사업으로 그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걸 발표했는데 이미 노동부가 최대 65%의 현금으로 융자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한 적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부처가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뭐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선전만 한 것이다. 둘째로 올해 9월 11월에 이제 국토위 김교웅 의원이 그 이제 김현미 장관 늘상 얘기했던 그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너무 일방적이었고 노동부가 전혀 협의사항이 없었다. 오히려 몰랐다. 그래서 지금 두 부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 법안 자체 설계가 잘못됐고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이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래서 반대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을 좀 더 보자면 지나치게 건설 노동자들의 행위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 물론 좋은 취지긴 한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는 부당해고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 중노위와 진노위는 꾸준하게 심판례로 안전수칙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고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더 심각한 거. 노동자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산재보상보험을 삭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 노동부의 과실과 무관하게 노동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이제 노후 보장을 하고 보상 책임을 지어주는 건데 이걸 삭감해 버린다는 건 이 법 자체를 흔드는 거라서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유라는 건 이겁니다. 아예 대통령과 여당께서 건설 노동자 자체를 이렇게 중조하게 보고 있지 않다. 2018년도에 이제 김용균 노동자가 이제 산재 사망이 났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김용균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유가족도 만났고 2019년도 이제 김민식 군이 죽었을 때도 그 일주일 만에 벌써 부모들 찾아와서 MBC에서 뭐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민식이법이 통과됐죠. 올해 4월 20일 날 이제 이천 물류 화재 사고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도 뭐 빈소에도 유가족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뭐야? 지금 6개월이 넘어갔는데 저희 노동자들이 원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논의도 안 됩니다. 이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건설 노동자들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38명이 죽었는데 이런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좀 개선 방향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이게 통계 숫자로 연하지 말고 좀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된다. 왜 실효성이 없는지 자화자찬에만 빠지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제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의를 위해 협력해라. 이거 누가 와도 부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러고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무조건 빨리빨리 해서 성과돼서 특별법 만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발 대통령 이천화재사고 유가족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줘라.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육기수 처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에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통계 문제도 그렇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하지만 저희는 다 정부 여당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부족했고 저희도 못 챙긴 점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전공이 건설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그런 어떤 애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 나중에 챙겨보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민동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시간입니다. 마이크 좀 우리 황 팀장님. 우리 그 지상욱 그 여의도 연구원장님을 포함해서 정말 그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건 지금 산재 문제 우리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이런 문제는 사실 여야도 필요 없고 뭐 양대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따질 것도 정말 없다고 저는 항시 생각합니다. 제가 74년도에 폭발 사고로 뭐 다리를 하나 지금 뭐 절단당하고 지금 현재 의족 등등 해가지고 40몇 년 동안을 이 산재 변청 과정을 제가 개인 사업하면서도 열심히 정말 관심 갖고 지켜본 사람입니다.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기왕에 산재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무조건 추방되고 예방돼야 맞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는. 자,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필요 없는 것이다. 자, 건강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1년에 아까 데이터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 맞는 겁니다. 저희 스스로 16년 동안 매년 5월 1일 날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천대공원에서 순직 산재 노동자 합동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이 바다가 됩니다. 이 현실이 건강한 노동자, 민노총, 한노총, 어제 동지인데 산업재해만 당하고 나면은 원수 적입니다. 관심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이거 제도적으로 정말, 근데 이게 산재 피해자가, 사망자가 대다수가 보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데이터 뭐 분석하시는데, 저도 매년 데이터를, 통계를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요 남편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산재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존의 법이라도 개정되기 전에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법원과 검찰에 엄중하게 지금 있는 법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하자. 하라.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전 최근에 보니까 개인 택시가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산재 사례를 가지고 써가면 이 100피 쓰는 거 오늘 하루 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가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까 도비하는데 이제 갔어요. 일령적으로 8m에서 떨어져 갖고 사망했습니다. 검찰에서 사업주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연다 그래갖고 가니까 거기서 합의 1,000만 원에 형사 합의해라. 그래가 사업주에게 당신 말이야 뭐 걱정할 거 없어. 벌금 조금 나갈 거야. 이런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19m 19층에서 추락해갖고 떨어져가지고 바로 정말 행체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그 처참한 어떤 사망을 했는데 벌금 돈 200~300만 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라도 개정되기 전에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빨리 조성이 좀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산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적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산재보상법에서 사업주가 조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 조례를 거짓으로 허위로 하고 특히 사망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족이 밝혀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주가 허위로 조례를 해도 처벌 단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그게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 1%, 2%만 어떤 문제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 지금 산재 승인 안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허위로 동료 근로자들 회유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안으로 지금 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간병료 개업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건 직접적인 치료비입니다. 그게 뭐 별도로 돈이 아니라 치료비가 개업이고 간병비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비를 이 산재보상 제도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사례에 보면은 제가 월 지금 종결 하기 전에는 월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사지마비 환자에. 그런데 종결하고 나면 120만 원 줍니다. 자, 장애 상태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사지마비가 요양 종결 전이나 종결 후나 의학적으로 이거 연구장애로서 그 간병급여라고 하면서 신설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난도질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는 이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보호자가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거죠. 24시간 어디 식당에 가서 밥그릇을 닦으면 돈 얼마 받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수차 얘기를 해도 근로복지공단 저 친구들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면 옛날 과거에 노동부 때는 산재보험 업무위가 전국 할 때 600명으로 하던 거예요. 저거 95년도 출범할 때 1,300명인가 이거 출범한 거예요. 지금 저기 비대해져 가지고 6,000명 되는 숫자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바늘로 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할 정도로 복지공단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불합리한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돈 비용도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 되는 돈도 아니에요. 이게 직접적인 치료비 아니겠습니까? 이 간병비라는 거는. 그래서 더더구나 이게 지금 현실성도 없어요. 수년간 동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정 수급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국에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 앞에 와서요, 대문 앞에 와서 며칠씩 그 카메라 설치해 놔놓고 자동차 안에서 블랙박스 이런 형태로 촬영하고 심지어 재활운동 차원에서 사우나 가고 사우나에 가서 몸 좀 이게 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 와가지고도 정말 문제를 삼고 그리고 법이라는 건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장애 등급을 받고 종결 본 사람도 전애들이 처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이기면은 쟤네들은 대부분까지는 안 가요. 또 이런 이 법에도 없는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한테 뭐 전부 다 자문을 다 구해봐도 공단 행위가 불법 행위라고 하는데도 쟤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무조건 연금 지급 중지하고 재판하라 그러고 소송해서 전애들이 저도 고등법원까지는 항소하잖아요. 유사 판례가 있는데도 항소 남발을 계속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년 전에 국회에서 이 산재 유가족이나 산재 노동자들이 행정 소송을 내가지고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가족에게 소송 비용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감에서 문제가 돼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럴 수 없는 것이다. 그 유가족 2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또 최근에 유가족이 패소하고 산재 노동자 가족들이 패소하고 나면 또 소송 비용 청구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최고서 이런 거 오면 뭐 벌건 식으로 해갖고 공문을 딱 보냅니다. 그 기분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공익적인 이런 게 맞게 좀 하게끔 제도 모든 부분을 이게 일가성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특히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그 국민의힘 전신에 그 배일도 의원님이라고 계셨어요. 배일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그 산재 노동자 예우 지원에 관한 그 법률안을 국회에다 제출했던 걸로 발의했던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그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어떻게 됐든 우찌됐든 그 폐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때 산업의 전사요, 산업의 역군이라는 이름 갖고 있고 최소한의 이 나라 경제 발전 부흥 과정에 주춧돌은 아니라도 미랄은 심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산재 노동자들에게 최대 피해자인데 누가 당신네들 산업의 전사요, 산업의 역군이요 대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월 28일을 산재 노동자의 날이라고 노동계에서 명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세계적인 거예요. 4월 28일을. 그래서 보라매 공원에서 산재 추모비가 있고 거기서 4월 28일 날 매년 또 순직 산재 노동 합숙 추모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월 28일을 카렌더에라도 4월 28일이 뭐냐? 산재 노동자의 날이다라고. 이건 뭐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 의견만 거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관심을 가져야 지금 수백만의 지금 산재 가족이 얼마입니까? 1년에 10만 명 공식적인 통계만 10만 명 아닙니까? 매년 2,000명 죽어요. 몇 년 전에는 2,200명, 2,300명 죽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계 산재 가족이 얼마입니까? 이게 남입니까 이게? 전부 우리 주변의 부모 형제고 다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민동식 위원장님 참 애틋하고 구구절절한 진짜 가슴을 울리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산재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은 한 가정의 소중한 가장들이십니다. 더더욱이 그분들이 안 계시면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분들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자세와 전향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경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고용 허가제로다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보통 다 단순 노무직으로다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뭐 산재 뭐 다수 발생 사업장에 많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80% 이상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저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어떤 통계라든지 뭐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사례 중심으로다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그 상담 통역 팀장을 했는데 느꼈던 점을 여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상으로는 뭐 얼마 전에 뭐 그 환노위에서 아마 발표가 됐던 걸로 해서 언론의 표제로다가 뭐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 걸로 재해 발생, 그다음에 연간 평균 100명이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배포 자료에다 썼는데 그 사업장에서 보통 그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119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공상 처리라고 하면 사업장 내에서 그냥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재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통 통계에 안 잡히고 그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외국인 재해자 수는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질 거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제조업 건설업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근무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숫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산업안전복지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많은 그 교육도 하고 진행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안전교육을 많이 실시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을 별도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이고요. 모국어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들은 그 상황 자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해서 그 용어가 많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도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해당 업종의 그 언어에 대한 숙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용어 숙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런 사고에 노출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론 위주의 교육을 그냥 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전 그 장비 착용 같은 경우에서도 서투른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그 화재가 난다든지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접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뭐 관리 감독이 외부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일 때는 뭐 실적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뭐 센서를 끈다든지 해서 뭐 프레스기에서 손이 잘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제 실적 달성에 대해 가지고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다가 이제 그 순간 많이 그 센서 끄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름 같은 경우나 이제 웬만한 경우에 그 외국인들이 그 보호 장비나 안전 장비 같은 경우를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사 쪽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 소홀히 여기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도 일정 부분에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상 처리 같은 경우가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뭐 건설 사업장이라든지 제조업에서도 지금 뭐 추락이라든지 뭐 끼임 사고라든지 프레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학 물질을 다루고 있는 그 도금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들이 그 화학 물질이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저희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3D 사업장 같은 경우 기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도금 사업장이라든지 그 폐기물 처리장, 그다음에 프레스기 사용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들어와 가지고 그 업무를 거부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은 그 근무 환경 개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그 변경이 임의로다가 외국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용 허가제에 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사고 발생이 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화학 물질에 노출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특히 뭐 인하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산업 관련 그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용이 한 6개월 정도 역학교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상받는 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있는 이런 상황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산업재해 보상 보험 같은 경우가 저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농업처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게 예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 재해 보상의 그 사각지대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 가입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쪽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 연관이 되겠지만 꼭 도돌이표처럼 그 열악한 근무 환경이 되더라도 그 개선이 없이 그냥 외국인들을 그냥 데려다가 쓰게 되면 외국인들은 아까 했던 기피 현상이라든지 두려움 여러 가지로다가 재해 발생이 더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 사업장 변경 금지 같은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둬서 철저하게 그 사업장의 그 허가 기준이라든지 신청 기준 같은 경우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제가 외국인의 그 뭐 사례 중심으로다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또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경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런 그 대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으신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억울한 그런 사고와 사망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더 전향적으로 국민의 힘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함께 논의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전향적인 그런 제도와 또 정책 또 머리를 맞대고 아까 김종인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당적으로 이념 정파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앗아져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육길수 처장님 그 도중에 이제 좀 이석이 있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다 저희가 논의해서 할 거고요. 또 대표나 원내대표 이러신 분들은 더 많은 여러분과 같은 억울한 그런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한테 자리를 맡기고 떠나셨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억울한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우리 정의당과 함께 일단 추진을 스크럼 짜서 하겠고요. 거기에 민주당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간담회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해는 아까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꼭 이 한마디는 좀 당부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신 마무리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